이런 지역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싼 물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경매 쪽으로 많이 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35년 된 빌라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 개발이 되지 않는 35년 된 빌라가 매매가 될까요?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은 거래와는 상관없다. 거래는 언제, 그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거래를 하든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거래를 하든 이거는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빌라를 찾아라. 빌라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이, 빌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아파트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빌라로 눈을 돌린 실수요자와 뉴타운 부활,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투자 수요까지 모여들게 되면서 빌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면 노후도라는 거를 채워야 된다 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노후도를 채우기 위해서 지역도 노후돼야 되고 내 집도 노후되는 게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죠. 노후도가 채워져야만 재개발이 돼요. 그러면 현재 노후도가 채워진 지역들은 이미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돼 있죠. 반대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구역이 아닌 곳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현재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후 빌라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기치 못했던 리스크, 위험이 있어요. 일단은 노후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일단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갭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크다. 왜냐하면은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전세가 싸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은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 두 번째로는 재개발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개발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 적어도 3년에서 5년, 뭐 많게는 10년 정도를 보유를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유지 보수 비용이 듭니다. 보수 비용이. 그래서 뭐 보일러도 교체해 줘야 되고, 물이 샌다 그러면은 이제 방수도 해야 되고, 싱크대도 갈아져 있고, 도배장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 예기치 못했던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개발 구역으로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노후주택과 신규주택을 좀 더, 노후주택보다는 좀 더 신규주택과의 감정평가 금액을 비교했을 때 노후주택보다는 신규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대지지분이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진 주택보다는 대지지분이 좀 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지지분이 노후주택 같은 경우가 한 7평, 8평 정도 되고, 신규주택이 대지지분이 예를 들면 5.5평 정도 됐다 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감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하는 시점에 노후주택이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고 신규로 5년 이내 된 주택이라면 감정평가 금액이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이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지옥션에 따르게 되면은 최근 경매 시장에서 노후 빌라에 대한 경매를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시죠. 그래서 감정평가 대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번동 같은 경우에는 A빌라는 응찰자가 12명인데 낙찰가액이 무려 254% 감정평가 금액에 비해서 2배 반 정도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됐고, 창동 같은 경우에는 응찰자가 24명이나 달했고 낙찰가율이 143%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이 되는 걸,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서 빌라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할 때 지역적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빌라 가격도 높아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예로 들고 있는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지역의 번동이나 창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또 중심지에 가깝게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대가 낮게, 신규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높은 가격에 샀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한다. 싸게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 근데 이런 지역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싼 물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경매 쪽으로 많이 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굉장히 노후, 30년, 35년 이렇게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개발이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이 노후주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될 가능성이 30%고 안 될 가능성이 70%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안 될 가능성이. 그렇다면 안 됐을 때에 시간을 가서 낙찰을 받고 내가 5년을 기다렸는데 개발을 안 한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항상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30년 된 걸 빌라를 샀는데 5년을 기다리니까 35년 된 빌라가 되잖아요. 근데 이 35년 된 빌라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 개발이 되지 않는 35년 된 빌라가 매매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좋은 가격을 받을까요?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기 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그 지역들에 이제 많이 몰려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투기 수요 잡힐까? 매매가 매수 심리 고공행진이라는 제목인데,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자, 공모일.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일이라는 거는 9월 23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9월 23일 날 1차 공모를 시작하는 거고, 내년에 다시 2차 공모가 있을 때는 공모일이 정해지니까 그때가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공모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서 해당 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게 만들어 정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입주권을 안 줍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아요. 거래. 그러니까 그 날짜 이후에 노후된 빌라든 새 빌라든 뭐 단독주택을 사든 뭐든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날짜 이후에는 이제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그 날짜 전에 매수한 것들은 준다.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9월, 그 다음에 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29일 이 날짜가 권리산정 기준일이라서 그 날짜 이후에 거래한 것들, 그러니까 현재는 이미 그렇게 후보지로 지정된 데 가셔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현금 청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 그리고 공공재개발 지역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거래와는 상관없다. 거래는 언제, 그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거래를 하든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거래를 하든 이거는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의미가 적용되는 것이 달리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개발도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신축된 거, 완공된 거는 상관없는데 이 이후에 완공된 거 있죠? 신축된 거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이전에 신축된 거는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와는 상관이 없고, 신축이 되냐, 그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신축이 됐냐, 이후에 신축이 됐냐, 그거에 따라서는 권리 입주권을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분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현금 청산된다. 요거는 서울시에 해당되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꼭,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 꼭 구분하셔라. 자, 그러나 매수 심리는 고공행진이고 빌라 매매에 대한 매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연립 다세대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 8월 기준으로 3억 4,669만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빌라라는 것이 노후되고 뭐 40년 30년 된 것도 있고 막 지어진 것도 있고 지역별로 강남이라는 지역도 있고 강북에 지어진 것,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그 정확한 지표를 나타내기엔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것이 3억 5천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이 매매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 6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빠른 속으로 2019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3.3제곱미터 한 평당 서울의 빌라 가격 중위 가격이 계속해서 1,5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개발 또는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오피스텔, 특히나 아파텔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파트값 상승에 오피스텔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3분기에만 1% 가까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원 3분기 오피스텔 동향을 보면 전월세,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택가격 상승 장기화로 인해서 이 중대형 오피스텔 중에서 중대형 아파텔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서울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추첨제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분양권인 상태,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미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신규로 분양한 것, 막 지어진 것들은 일단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주택으로 임대할지 또는 사무실로 임대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그냥 4.6%의 정해진 단일 세율로만 적용되니까 다주택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최근 난방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는 호재가 있죠. 85제곱미터 이하로만 난방을 할 수 있다가 이걸 120제곱미터로 늘어나게 되면서 투룸, 쓰리룸,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 아파텔에까지 바닥 난방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좀 큰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 오피스텔 중에서 원룸이 있고 1.5룸이 있고 2룸이 있고 3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룸에,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5평 내외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 오피스텔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이 1.5룸과 2룸, 3룸 합쳐서 5%밖에 안 돼요. 뭔 얘기냐면은 전체 오피스텔이 100채가 있다면 95채가 이제 원룸이고, 1.5룸이 한 3채 정도 되고요. 2룸이 한 2채 정도 되고, 3룸이 거의 없어요. 0.5채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투자했던 분들, 예전에 과거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 원룸, 오피스텔 원룸을 사서 가격 상승에 대한 재미, 수익을 못 얻어서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올라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희소한 물건,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5%밖에 없고, 원룸 수요자들도 넓혀가기를 원하고 투자자들도 원하는 이런 1.5룸, 2룸, 3룸이 투자성이 굉장히 높은데, 시장에 이런 물건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 희소한 물건을 투자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원룸을 투자해서 성공 사례가 그렇게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오피스텔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2019년 대비해서 2021년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규모별로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원룸은 거의 안 올라요. 0.04% 오른 거야. 그러니까 원룸은 오르지 않는다. 반면에 2룸 정도에서 3룸 정도 되는 것들이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 시설에 있어야 된다. 이 업무 시설이라는 거는 기업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그래서 이 업무 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특히 2룸과 3룸 같은 경우는 1.5룸과 원룸은 아니고 2룸과 3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 업무지구가 새롭게 생기는 지역은 용산이 대표적이잖아요. 국제 업무지구라는 거.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오피스텔이 업무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게다가 용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가격,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또는 한남 뉴타운처럼 새롭게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산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향후에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2룸, 3룸에 해당되는 오피스텔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의 영향과 아파트 가격의 영향을 둘 다 받아서 오피스텔의 상승률이 되게 높을 것이다. 어떤 게 2룸 정도 되는 게, 왜냐하면 3룸은 거의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1.5룸과 2룸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특히나 이런 용산 같은 대표적인 업무 지역과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2룸 정도로 투자했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약 30억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2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억을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미 강남 같은 경우에 2룸 오피스텔이 12억, 13억 하는 것들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고려하신다면은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도 이런 면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지역적으로 업무지구, 일자리, 기업 일자리가 들어서느냐 않느냐 여부,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도 높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꼭 아시고 투자하셔야지, 무턱대고 어디가 분양한데 청약 통장 필요 없대, 쫓아가서 경쟁률 높대.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가 130대 1, 1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남 미사지구 정가운데, 그것도 5호선 역이 개통되는 그런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 공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 업무타운이 아니고 주거타운으로 개발이 된 지역인데,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지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입지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했던 분들이 실패를 맛봤다. 25,000명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그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빌라 얘기와 오피스텔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방법이, 어떤 기준이 중요한지를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